뉴욕 증시가 간밤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같은 이야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지켜봐야 할지 마켓 시그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월요일부터 출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조들이 정말 연말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들, 낙관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보내오는 시그널부터 하나하나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볼까요? 네, 월요일장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존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0.99%가량 오르면서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0.27% 강세로 마감을 했고 또 S&P 500 지수도 한번 보시죠. 0.3%가량의 오름세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다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들을 모아놓은 주가 지수 외에 중소형 종목들을 중심으로 담고 있는 러셀 2000 지수도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1.47%가량 기록을 하면서 다우존스 지수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지금은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로 순환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시장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밤사이에 3% 이상 하락하면서 4.2%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달러 인덱스도 함께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에서 108 수준까지 치솟았던 달러 인덱스가 밤사이에는 106 수준으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죠. 왜 이렇게 달러가 강세 기조에서 약세 기제로 그리고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내림세를 보였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재무장관으로 베센트를 지명했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된 흐름 또 안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첫 재무부 장관의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의 창업자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다는 소식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스콧 베센트는 어떤 인물이냐? 글로벌 투자자이고요. 또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해온 인물이자 점진적인 관세 인상파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열어놓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가상자산 옹호론자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에 점진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도 없는 인물이다라는 소식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도하면서 시장은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어떤 분위기로 월요일장 진행됐는지 장중 히트맵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와 에너지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월요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M7 종목 보면요. 애플 소폭 올랐지만 엔비디아 전장에 이어서 3%대 하락률 이어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애플이 다시금 1위로 엔비디아는 다시 2위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세, 아마존과 구글, 메타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테슬라 이날 쉬어가는 모습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에너지주에 굉장히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죠. 하방 압력 크게 받았는데 그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특징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테크입니다. 빅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 시가총액 1위 차지했다 말씀을 드렸죠. 모건 스탠리 매수 추천하고 있고요.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면서 아이폰 판매에 대한 그런 주목도를 높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위로 물려났는데 로젠블렛은 계속해서 매수 의견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블랙웰 수요 내년에 더 많을 것인 만큼 기대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칩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웨드부시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 제시했고 또 아마존은 사실 소매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연말 특수, 연말 선물 시즌, 쇼핑 시즌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밤 사이에도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UBS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의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높이긴 했는데요. 현재의 주가가 300달러 중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평가돼 있다, 팔아라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M7 종목들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밤 사이에 1.3%가량 오르면서 23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시총 2위로 밀려난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는 3%대 하락률이었는데 종가 4%대의 하락률 4.24%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부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죠. 0.45% 강세를 보였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2% 강세로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아마존의 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19% 밤 사이에 강세를 보이면서 200달러 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확인해 볼까요? 메타의 주가는 밤 사이에 오름세를 보였는데 1%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4% 하락하면서 주당 338.4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UBS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보다 한참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연 여기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지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를 한 뒤 다시 달려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이슈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입니다. 인텔은 미 반도체법 칩스 액트에 따라서 지원금 80억 달러를 확보하는 데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85억 달러로 예상이 됐는데 조금은 깎인 그런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 체인이죠. 직원이 2천억 원 억대의 배송비를 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요. 실적 발표 이에 따라서 2주 연기한다라는 소식에 장중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힘센허스는 저렴한 비만 치료제를 팔고 있는 제약회사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헌터브룩 캐피탈이 이 FDA 국장 후보자에 따른 혜택이 기대된다면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가 매수 포지션으로 확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번스타인은 향후 10년 동안 비트코인 보유분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보유분이 유통 물량 1.7%에서 4%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5일 현지 시간 기준에만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또 한 번 55,500개의 비트코인을 또 매수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공격적인 배팅이 계속해서 성공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로빈후드 온라인 플랫폼 거래 플랫폼이 되겠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규제 완화로 인해서 가상자산에 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일 수 있다라면서 로빈후드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동일 비중 목표 주가 24달러에서 비중 확대 목표 주가 55달러로 거의 2배가량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냈죠.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BDO를 독립회계감사로 선임한 뒤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밤사이에 또 올랐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주가입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1.51% 밤사이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메이시스 실적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서 2% 이상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힘센허스 FDA 국장 지명자에 대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있었죠. 23%대의 폭등세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밤사이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또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 종목입니다. 로빈후드 3%대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죠. 15%대의 상승률 밤사이에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주의 추락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빨간색이 내렸다라는 표시가 되겠는데 왜 내렸냐 보니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 고위 당국자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현지 시간 26일 이 합의를 승인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휴전의 가닥이 잡히면서 원유 시설 타격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하겠죠.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밤사이에 3% 이상 하락하면서 전장에서는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다시금 배럴당 69달러 선으로 크게 내려오는 모습.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가 함께 내렸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 금값은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역시나 휴전 움직임이 나타나자 3%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온스당 2,628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월요일장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쳐냈습니다. 트럼프의 2기 내각의 윤곽이 잡히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임명이 되자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그대로 지수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 확인을 했었던 재무장관 지명에 간밤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재무장관에 지명된 인물은 키스케어 그룹의 창업자죠. 스콧 베센트인데요. 업계에서는 스콧 베센트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들과 함께 일을 해왔던 글로벌 투자자로서의 혈통,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해온 그의 정치적인 이력이 시장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 낙관론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월가 은행들은 내년에도 강한 미국의 경제 상황과 함께 미국 기업들이 뛰어난 이익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 지수 현재 수준보다 1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평균 6,550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경제 침체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강력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같은 경우 연말 분기에는 2.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또한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감세 정책이 기업들, 특히 중소형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대선 이후 러셀 지수 같은 경우는 8% 넘게 오르면서 말 그대로 뜨거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까지의 낙관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매일매일 나오는 이슈들 저희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 시장에 서로 엇갈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내리고 인텔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도체법과 관련된 이 이슈로 인해서 양 지수가 서로 엇갈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쪽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간밤 엔비디아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왔죠.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새롭게 발표될 반도체 수출 제한에는 추가 규제 도입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 최다 200곳이 무역 제한 목록에 추가될 전망인데요. 이 무역 제한 목록에 등재되면 미국 기업들은 이들과의 거래가 차단되게 됩니다. 또 이와 함께 내달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의 하나로 고대역폭 메모리의 중국향 선적을 제한하는 또 다른 규제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를 하게 되면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시장은 선제적으로 우려감을 주가에 반영시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런 한편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 같은 경우는 반도체법 지원금 협상 소식에 간밤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법에 따른 80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반도체 제조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텔의 생산 능력 확대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되면 인텔은 반도체법을 통해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인텔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엔비디아는 간밤 하락세를 그리고 반도체법 지원금과 관련해서 인텔은 간밤 오름폭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테슬라 쪽의 이슈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큰 이슈들이 나오고 있진 않은 가운데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가 숨고르게 들어가며 테슬라 연일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시장에서 테슬라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차량 공유 시장에서 테슬라의 비중이 30%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버캣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죠. 트럼프 인수위가 대대적인 자율주행 규제 프레임 준비에 나서면서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생산과 보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선 이후에 테슬라가 강력한 주가 랠리를 보였다라고 시장은 풀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이버캡의 출시 이후 테슬라의 긍정적인 이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산 경량화 그리고 자산 중량화라는 두 가지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강력하게 시장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월가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우버나 리프트와 같이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자산 경량화 모델을 선택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테슬라는 차량 공유 시장의 30%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테슬라 영업이익이 40% 정도는 자율주행 사업에서 나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알파벳이나 웨이모와 같이 차량을 직접 보유하는 자산 중량화 모델을 선택하면 영업이익은 현 수준에서 62%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언급도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UBS의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대선 이후 주가 랠리가 강력했지만 지금 펀더먼털이 그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선 이후 테슬라 주가가 40%나 상승을 했는데 사실 모든 요소들이 테슬라
테슬라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테슬라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UBS는 테슬라의 투자 의견 매도를 유지를 했는데 목표 주가는 기존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되로 상향 조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엇갈리는 이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간밤 테슬라의 주가는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본격적인 규제안들이 더 구체화가 될수록 테슬라 주가에는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슈 중에서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나왔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 가능성, 특히 원칙적인 합의가 이미 나왔다라는 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오직 그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협상과 관련된 합의안이 간밤에는 또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외식 소식통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안보 담당 관리들과 논의한 이후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합의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휴전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해서 이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정은 양측이 60일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군이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에서 철수하고 이스라엘군도 레바논 남부에서 빠져나가서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이번 휴전 협상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양측의 이행 상황과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미국 주도의 감시위원회 활동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러한 휴전호는 미국 역시 지지하는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휴전안과 관련된 표결은 오는 26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일단 해당 소식의 간밤 국제유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분간의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큰 이정표를 앞두고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횡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시간 기준으로는 9만 5천 달러 선까지 다시 한번 가격 되돌림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지난 한 주 동안 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전주에도 5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도 5만 5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면서 평균적으로 9만 7천 달러 선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보통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평균 단가가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9만 7천 달러에 5만 개를 추가적으로 매수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덕분에 비트코인의 심리적인 지지선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그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를 2배 이상이나 높여서 잡는 월가의 증권가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직접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식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투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 특집 마지막 7 구글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에서 테슬라가 탈락할 뻔하다가 다시 막판에 급격히 올리는 바람에 매그니피센트 7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일라이릴리도 얘기 나왔었고 또 버크셔 해서웨이도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브로드컴도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테슬라 폭발해서 절대 자리를 뺏기지 않았네요. 자, 일단 구글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인이어가지고 네이버를 응원은 하는데 솔직히 네이버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지현 시대가 그립네요. 전지현 씨가 CF 모델 할 때 그때 투자했다가 CF 모델 그만두고 나갔어야 되나 봐요. 이 지금 아더의 네이버가 속해 있는데 지금 이게 한번 짜진 이런 판도가 이게 변하기가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는 솔직히 출발점이 틀려서 모든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얘기지만 워렌 버핏이 자기가 미국인으로 태어난 게 가장 지금 축복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출발점이 틀리는 것을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하고 막 우리 가난하고 막 보릿고개 넘고 있을 때 쟤네는 거의 무슨 외계인에 맞서는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출발점이 틀린 게 이게 1000년이 지나도 저는 간극이 좁혀질까 저는 의문이에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는 새로운 씬에서조차도 그런 어떤 그동안 쌓여왔던 노하우라던가 지금 전쟁도 보세요. 다 허락받아야 되는 게 그 무기를 다 예를 들어 F-35를 사갔으면은 그거 사갔다고 맘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전투기라서 로키드 마틴 전투기라서 전투기 출격해서 다른 나라 공격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판도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뭐 타노스가 손가락을 2번 튕기던가 다 재편되지 않는 이상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네이버가 여기 뭐 아더에 속해 있지만 지금 뭐 이제 반나절 배송한다고 하는데 반나절도 아니었죠. 1시간 배송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러니까 아마 직원들을 택배 기사님들을 갈아 넣어야 될 텐데 주문하자마자 1시간 뒤에 배송이 와서 쿠팡보다 빠르게 하겠대요. 근데 그걸로는 지금 지금 검색 시장 AI 시장에서 지금 택배 1시간으로 지금 부비기에는 너무 어렵다. 좀 아쉽고요. 어쨌든 구글이 뭐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금 갖고 있는 90.7% 이거를 깰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이거를 깨려고 여기다가 오픈 AI의 챗 GPT를 갖다 붙였는데 그것도 안 통해요.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는 안 통해요. 그게. 그러니까 챗 GPT는 자체적으로 챗 GPT의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높지만 지금 여기에 탑재해서 빙의 점유율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했어요. 일단 지금 이게 전 세계 점유율에서는 90%가 넘어버리는. 물론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빙에다가 챗 GPT 탑재해가지고 재미를 봤는데 그 재미를 본 게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2%. 이 지금 판도를 흔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여기서도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 이미 저기 돼 있죠. 완전히 나의 몸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요즘에 젠지 세대들은 틱톡 이걸 많이 하니까 틱톡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랑.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버리면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록창에서 검색하던 사람들이 지금 틱톡에서 검색하는 젠지 세대를 보면서 야 무슨 검색을 틱톡에서 해?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젠지 세대들이 나중에 30, 40대가 되잖아요. 그럼 또 그때 10대, 20대들이 하는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뭐 탄생이 된다면 걔네들 보고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10대 때부터 그걸 써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게. 지금 서치 마켓 쉐어가 90.7 이게 바뀌기가 쉬울 것이냐 이게. 이게 지금 이걸 쓰던 세대들이 지금 거의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인터넷을 안 하거나 이럴 때까지는 이게 변할 수가 없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구글이 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미국 회사는 도와주죠.
지금 인텔도 솔직히 막 AMD에 밀리고 엔비디아에 치이고 옛날에 자존심 다 버리고 막 굽신거리면서 보조금 한 푼 더 받으려고 지금 손 벌리고 있는데 미국 회사니까 그나마 그 인텔을 도와주잖아요. 그나마 TSMC는 바이든 행정부 끝나기 전에 얼른 받으려고 그거 트럼프 되면은 당선인 그 취임하면 안 될까 봐 얼른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도 미국 안에서 미국이니까 도와주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구글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자기네 미국 회사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자기네 나라 회사면은 인텔처럼 저렇게 저러고 있으면은 도와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독점이 보였으면은 소송을 걸겠냐 이거죠. 지금 미국 법무부가 민사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어요. 구글이 너무 독과점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반증이죠, 이게. 독과점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게 대만 기업도 아니고 독과점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는 얼마나 얘네가 지독하게도 혼자 다 해먹으니까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고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심각하게 줄일 목적, 그리고 반경쟁적, 배타적, 불법적 행위를 사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덤볐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빙의 3점인데 자, 챗GPT를 여기다 탑재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조금 줄였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구글 점유율을 깎아 먹었는데 얼마 깎아 먹었습니까? 0.4 깎아 먹었어요, 겨우. 그거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 파워드 빙을 그러니까 여기다가 챗GPT를 탑재한 이 빙을 깔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전 세계 3.2보다는 2%가 올라갔는데 구글 점유율 깎아먹은 게 불과 0.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흔들려요, 이게. 검색 엔진의 왕이에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갖고 흔들어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자, 그 매그니피센트 7이 뭘로 돈 벌고 있는가? 그 결국에 이제 딱 지금 진영이 나왔잖아요, 진영이. 애플은 아이폰으로 돈 벌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은 아이폰이 중국에서 점유율 떨어지면은 샤오미, 비포, 오보에 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랑 뒤치락 엎치락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뒤처지면 안 돼요. 걔네 아이폰 갖고 돈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은 온라인 스토어가 47.3이에요. 물론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13.2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때 영업이익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 매출로 보는 거니까 지금 온라인 스토어에서 절반을 벌고 있어요. 아마존은 매출을. 그리고 지금 구글을 가볼까요? 구글은 뭘로 돈 벌고 있을까요? 지금 아까 검색 엔진이 저렇게 압도적이면은 검색 엔진으로 돈 벌고 있을 거라는 걸 혹시 유추가 가능하죠, 지금? 뒤로 가볼까요? 구글은 뭘로 돈 벌고 있을까요? 자, 일단 애플 그때 나왔죠. 애플은 지금 아이폰으로 더 돈 벌고 있죠. 52.5를. 그다음에 애플페이, 애플뮤직, 애플TV 18.7 벌고 있고 이 알파벳,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은 뭘 벌고 있을까요? 거의 압도적입니다. 70%가 어디서 나옵니까? 70%가 결국에는 구글 서비스에서 붙은 광고로 먹고 사는데 다 그거예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우리 다운받는 거, 구글 이메일, 구글 맵스, 유튜브 이런 데서 창출되는 광고, 어드버타이징으로 돈을 70%를 벌고 있어요. 그리고 구글 애즈라는 여기도 광고죠. 이거 합치면은 80%가 넘는 게 돈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70 더하기 10이니까 80%가 넘는 게 다 광고에서 돈을 벌고 있다. 다 광고죠, 지금. 전체가 지금 다 광고예요. 자, 이 뒤에 가면 메타도 광고인데 메타가 그 페이스북에서 얻는, X에서 얻는, 인스타그램에서 얻는 광고 비중보다 더 높아요, 얘네는. 그래서 얘네는 거의 광고로 돈을 다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광고로 돈 번다. 광고. 자, 그리고 이제 그거죠. 챗GPT가 나와가지고 이 판을 이제 흔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빨리 가서 붙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 이 로봇이 계속해서 진화되기 시작하는데 2017년에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버트라이즈가 나오고 뭐 쭉 나오죠. GPT-3도 있었고 팜도 있었고 라마다도 있었고 GPT-4 이제 제미나이. 자, 지금 계속 진화하고 있죠. 구글의 지금 제미나이를 학습하는데 이 드는 돈입니다.
이 지금 오픈 AI가 GPT-4 이거를 훈련시킬 때 필요한 비용이 7,840만 달러였는데 구글이 제미나이를 나오게 하기 전까지 예전 모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 바로 GPT-4가 나오기 전에 PALM 요 모델이 돈이 드는 게 540만 달러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7,840만 달러로 올라갑니다. 초기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 지금 930달러밖에 들지 않아요. 여기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초기 AI 모델이. 근데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 울트라 가격 이 훈련시키는데 1억 9,100만 달러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웬만한 캐파로 이거를 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고 이 비용, 이 학습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이거를 또 저장해놔야 되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이라던가 데이터 센터를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그니피센트 7 말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2024년도 초반 현재로 지금 대규모 멀티태스킹 언어 2의 벤치마크 부분에서 GPT-4를 능가하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계속 벌어지겠죠. 누가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느냐. 그렇죠? 누가 학습을 더 많이 하느냐. 미친 듯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 지금 1억 9,100만 달러의 돈이 듭니다. 교육 비용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거의 강남 사교육의 1번지에 사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지금 이게 더 과도하게 지금 집중되겠죠. 이게 거의 사교육을 받아야 돼. 얘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930달러였는데 지금 제미나이 울트라가 나온 게 1억 9,100만 달러까지 왔다. 어마어마한 학습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경쟁이 앞으로 계속 치열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챗 GPT가 처음에 나오자 야, 구글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니? 옛날에 저렇게 학습시키는 거 있었는데 그거 뭐 했어? 왜 중단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구글의 코드 레드라는 게 발동됐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사내에 코드 레드가 발동됐다. 군대처럼. 비상사태가 발령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구글 CEO가 편지를 썼어요. 구글 CEO가 편지를 자주 쓰거든요. 블로그나 X에 올려요. 근데 여기에 올린 게 그겁니다. 이걸 또 알아봤던 게 빌 에크먼이죠. 빌 에크먼이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 구글을 사겠다. 지금 나이키도 샀죠. 떨어질 때마다 사요. 구글을 사면서 아니 지금 구글이 무슨 인공지능 시대에 밀렸다고 하지만 구글의 검색 엔진에 무슨 점유율과 뭐 이러면서 그것도 렉스 프리드만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 렉스 프리드만 팟캐스트를 보면 이방카도 나오고 트럼프도 나오고 대선 누가 될지 거기서 다 가늠자가 나옵니다. 빌 에크먼이 거기서 또 3시간 떠들었어요. 물 한 잔 안 먹고. 그래서 거기서 구글을 왜 투자했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챗 GPT에 눌려서 비상사태 발령됐을 때. 그때 본 게 이 CEO가 본 거랑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면 구글 CEO가 여기서 저기 써놓은 게 그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아니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스타일이 신중할 뿐이다. 우린 신중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 사람들이 챗GPT 나왔다고 세상이 뭐 들썩들썩이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꼭 마치 망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신중하게 늦게 내놨을 뿐이죠. 그게 구글의 바드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 써놨어요. 이게 써놓은 이 장문의 편지입니다. 이 원문을 읽어보시면 원문은 엄청나게 길거든요. 자,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글의 CEO의 지금 비전과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여긴 자신감과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챗 GPT 대 지금 그 경쟁자들인데 일단은 챗 GPT가 자체 그 단독 개인적으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챗 GPT를 탑재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흔들어 보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그 관계들이 있었죠. 막 왔다가 오픈AI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싸움이 일어났다가 막 이랬죠. 근데 여기에 코파일럿이 또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365 이런 데 탑재된 그다음에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지금 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정책이에요. 그렇죠? 지금 코파일럿하고 제미나이가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챗GPT의 아직 성장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걸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챗GPT는 난 놈은 난 놈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근데 구글은 자기의 스타일과 그게 있다고 하니 교육 비용도 엄청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서는 이제 검색 엔진의 그 지배력과 시너지가 날 때가 오리라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챗GPT도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죠. 자, 챗GPT 월간 방문수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단독으로 1위로 올라서서 지금 따라갈 수가 없고요. 빙은 정체예요. 빙도 정체, 구글 제미나이도 정체, 코파일럿도 정체. 거의 차이가 없죠? 자, 혼자 지금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챗 GPT만 독주하고 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글도 거의 목표 주가가 도달됐어요.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목표 주가 컨센서스를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지금 얘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구글이 보세요. 무슨 챗 GPT가 나와가지고 뒤처지고 이랬다고 하는데 벌써 24% 오르면 컨센서스 도달되는 주가예요, 지금. 207.90달러가 평균 컨센서스입니다. 하여튼 빌 에크먼은 저점 잡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레스토랑주로 재미 많이 보고 치폴레 많이 이익 실현한 돈으로 다른 거 좋은 거 샀죠. 자, 스트롱바이입니다. 27바이에 7홀드고요. 매그니피센트 7은 지금 대부분 스트롱바이가 나오고 있네요. 자, 지금 일봉에서는 지금 갇혀 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 크게 보면은 지금 진동의 파동 폭이 줄어들고 있죠. 항상 파동 폭이 줄어들어야 그 끝이 나와요. 항상 말했죠. 여러분들도 몸을 확 피고 있어 봐요. 그럼 공격당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방어할 때는 몸을 웅크리고 딱 그 고슴도치처럼 몸을 말아야죠. 그러면 에너지가 응축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진폭이 크고 파동이 넓으면은 에너지가 분산이 돼요. 지금 점점 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를 이제 주봉, 월봉, 중장기 흐름에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50주선과 20주선이 있네요. 자, 50주선은 항상 타고 오고 있었죠. 지금 2023년도에 여기 초반에 50주선을 돌파하고 나서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갈렸죠? 2023년에 보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50주선의 저항이잖아요. 이때는 여기서 개파락으로 떨어진 다음에, 그렇죠? 2022년에 여기서 50주선을 개파락으로 떨어뜨린 다음에는 50주선의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계속 머리에서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전환된 거죠, 상승으로. 50주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50전 위에 있으면 상승이에요. 주봉에서. 간단한 거죠. 지금은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50주선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23년도부터 유지했던 아주 중요한 상승 추세선인 50주선에 근접해 있어서 지지의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도 지금 월봉에서는 50개월 선이 아주 밑에 있고 20개월 선이 있습니다. 지금 20개월 선의 지지를 받고 있죠. 지금. 그리고 거기가 어디예요? 2022년도 고점이잖아요. 2022년도 고점이 지금 저점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지지선 나왔죠. 주봉에서 50주선 있죠. 월봉에서 20개월 선 있죠. 그 지나가는 부분은 2022년도 고점이었던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 6개월 행보하고 있는 이 구간이 이 2022년도 고점의 매물 소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200달러 이상을 치솟아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0개월 선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한치 오차도 없죠. 여기 쫙 자대고 그냥 그은 것 같죠? 2020년 코로나.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세요. 다시 코로나 같은 게 평생 한 두세 번은 터질 거예요. 100세 시대 사시다 보면. 한 살 때부터 투자 안 하니까 보통 20살, 30살부터 투자한다고 쳤을 때 한 10년, 15년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9.11 테러라던가 뭐 코로나라던가 서브프라임이라던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그게 벌어졌을 때 이런 뭐 매그니피센스 세븐이든 무슨 빵주든 그때 뭔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50개월 선 있죠. 여기서 전 재산 올인하세요. 빌 에크먼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울면서 지금 뭐 저기 코로나 저기 뭐 오고 있다. 아버지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뭐 그럴까 봐 뭐 격리시켜 놓고 울면서 며칠 있다가 이제는 사야 됩니다. 빌 에크먼도 이거 보고 샀을 거예요,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천재지변이나 이런 거 일어나서 중요한 종목이 저 자리에 갔다. 50개월 선에 정말 전 재산 매수하세요. 자기가 입은 속옷 다 빼고 사야 돼요, 저 때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20개월선을 타고 있으니 이것도 $200 넘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지금 나쁘지가 않죠. 무슨 코드레드가 발생되고 막 떨어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테슬라도 그랬었고요. 항상 지금 뭐 악재가 나오고 무슨 다 떨어지고 뭐 망한다고 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통 저런 50개월선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입니다. 누가 덤벼도 구글링 러쉬는 이길 수 없다. 오늘은 꿈 같지만 현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S&P 500 지수가 10,000포인트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 10,000포인트 도달 가능한 범위일지 현재의 S&P 500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987.37포인트가 월요일장의 종가입니다. 52주 신고가는 6,020포인트가량이 됩니다. 52주 신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약 4,000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 10,000포인트에 도달한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걸까요? 일단 S&P 500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올라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분들의 계좌가 두둑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S&P 500 지수는 인기 있는 투자법이기도 한데요. 서학개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ETF 상위 종목 5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보관 금액 기준으로 프로시어스 울트라 프로 QQQ, TQQQ를 가장 많이 갖고 계셨고요. 그 아래로 SOXL, QQQ, 그리고 S&P 500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죠. 스파이와 불을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이게 서학개미분들의 보유 금액 기준인데요. 만약에 해외로 글로벌 투자자로 더 넓히게 된다면 스파이와 부는 단연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ETF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S&P 500 지수가 잘 나가준다면 글로벌 투자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왜 10,000포인트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 확인해 보시죠. 에드 야데니 리서치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대표적인 낙관론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승리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낙관이 오래 지속되면서 5년 뒤 S&P 500 지수가 10,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9년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단계는 이렇습니다. 올해 6,100포인트, 내년에 7,000포인트, 또 내후년인 2026년에는 8,000포인트까지 간 후 2029년에 10,0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성향을 띠는 정권 교체 덕분이다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끝나게 되면 시장 상승은 더 가팔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계단 형식의 S&P 500 지수의 상승이 10,000포인트 선까지 이뤄질 것을 주장을 하고 있었죠. 에드 야데니 10,000포인트라는 큰 숫자를 이야기했지만 10,0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S&P 500 지수를 낙관하는 전문가들은 더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의 말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줄리안 에마누엘 에버코어 ISI의 전략가입니다. 강 세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뜻이죠.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더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내년 중순의 목표치로 6,600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너무 비싸진 것 아닌가, 고평가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쌀수록 더 비싸지고 더 오래 가는 게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트 한 가지를 공개했죠. 이 차트는 강세장이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 그때의 수익률은 몇 %였는지를 정리해 놓은 차트인데요. 평균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50개월 강세장 이어지고요. 그때의 수익률은 152%가 되겠습니다. 아직 강세장 중이기는 하지만 50개월을 채우려면 더 멀었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의 S&P 500 기준 상승률은 연중 26%가량이 되는데 152%에 한참 못 미치죠. 그만큼 통계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도 솔솔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스컬러브나 골드만삭스의 전략가입니다.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가 시작돼 S&P 500 지수가 6,200까지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로는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도 증가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약세론자로 월가에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인물이 대선을 우리가 잘 통과했고 또 연말 포모,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 증시 상승에 못 올라타는 것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발생하면서 S&P 500이 5%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6,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고점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만 약세론자가 계속해서 올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6,100포인트 선까지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발언도 가져와 봤습니다.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말들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 게요. 미국 시장으로 돈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 미국의 주식 ETF 그리고 뮤추얼 펀드로 들어오고 있는 돈의 규모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말인 즉슨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기대어 봐도 연말 랠리 그리고 향후 S&P 500 지수의 낙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새가 있네요. 껄무새가 되지 마세요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 9거래일 만에 2,500선 회복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피 대비해서 유독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는 3% 가까운 지수 상승을 보이면서 특히 이 안에서도 기관들의 강한 매수 흐름이 어제 우리 시장을 구해줬다라고 한 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대형주들 위주로의 이 호재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올랐던 하루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어제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매도해냈지만 엔비디아 호재 덕분에 삼성전자는 어제 3%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젠슨 황시우가 주말 사이 직접 삼성전자를 언급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결론적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호재로 작용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코스닥 지수의 가격 상승을 방해하고 있었던 알테오젠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어제는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특허와 관련해서 여러 소문들 때문에 굉장히 큰 주가 하락을 보여왔던 알테오젠 어제 드디어 주주 서한을 통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특허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기면서 어제 10% 넘는 반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 중에 하나였죠. 유럽에서 가장 큰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권 안에서 노스볼트의 위치 자체가 중국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했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파산은 결론적으로 국내 기업들에게는 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동안 두 종목을, 특히 두 산업을 크게 눌러오고 있었던 이슈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수급의 연속성이 이어질지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월까지 증시 분위기 좀 좋지 않았죠.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코멘트들도 나옵니다. 11월 되고 나서 이렇다 할 만한 반등 드디어 어제장에서 처음 나와주긴 했지만요.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을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만 제외하면 11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되려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해준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의 매도세는 있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찬바람이 불면 이제 우리가 이 배당주와 관련된 것들을 점검을 할 수밖에 없죠. 특성상 연말이 갈수록 사람들이 선물 쪽에 이 수급을 현물로 가지고 와서 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보다도 대형주들 위주로 실적 개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일단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 흐름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들은 다시 이날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준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쪽에서는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52주 신고가 종목들 점검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에 나스닥 상장을 진행을 하는 윙이푸드가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조선 쪽으로 지속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도 조선 관련주가 52주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했을까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외에 올랐던 종목들 섹터 흐름으로 같이 파악을 해보시죠. 이렇게 연말 랠리가 워밍업이 되는 걸까요? 어제 여러 섹터단에서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폭을 보여주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 같이 웃어가는 하루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치 테마주,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정치 종목들이 상한가에 바로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 전에 김동연 지사와 관련해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은 되려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만 소화를 해야 된다는 코멘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는 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STO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 어제 큰 폭의 오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법제화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핑거가 20%, K옥션과 서울옥션도 10% 이상 흐름을 받아가면서 본격적으로 법제화 구간에 들어와 있는 STO 섹터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유효하다라는 코멘트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료 AI 쪽도 지난주부터 시세를 계속해서 주고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엮여버렸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여기에 개별주들의 개별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22%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3빌리언도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앞으로 AI 의료와 관련된 코멘트들, 특히 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이슈들과 코멘트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간에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상한가 종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동그룹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 북미양 농기계 커넥티드 서비스인 AI 농업 비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해당 그룹주에게는 큰 힘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 주의를 해보시고요. 큐라티스 같은 경우도 유상증자 이슈와 함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오늘 세 종목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 주목할 이슈로는 이 두 인물에 대한 말말말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물은 JP모건의 핀토 사장인데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산업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겼는데요. 일단 올 한 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은 나왔지만 수출이 증가하고 기술적인 반등도 나왔기 때문에 나쁘다고만은 평가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다만 우리가 내년에는 내수 회복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주도하고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산업군을 나눠놓고 확인을 한다면 전기차나 배터리, 방산, 조선 쪽에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코멘트가 직접적으로 나왔고요. JP모건 사장의 직접적인 코멘트인 만큼 이런 분석에 좀 힘을 싣고 언론사에서도 좀 주력으로 다루는 모습들이 어제 시간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말말말이 되겠는데요. 삼성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는 코멘트가 어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나왔죠. 그리고 처음으로 삼성의 위기를 직접적으로 처음 언급을 하면서 지금 정말로 시장에 녹록치 않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합병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이익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이 삼성전자의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 이 5분의 최후 진술서의 대부분의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2심에서는 지난 1심과 동일한 이 구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 내년 2월 3일에 최종적으로 선고가 될 예정인데 그 안에 또 추가적인 이슈들 또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일정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FOMC 의사로 공개가 되고요. 미국 대래 실적 발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서는 GDP와 PCE 같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장이 되겠죠. 미국 증시가 휴장, 그 다음 날엔 조기 폐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일까지의 미증시에서의 변동성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우리 또 금토일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볼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일단 오늘 개장 전까지의 전략은 저희 이데일리 TV와 계속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3대 주요 지수 밤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이 0.27%, S&P 500 지수는 0.3%가량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 가까이 오르면서 또 사상 최고치 마감 행진 이어갔고요. 러셀 2000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가 될 텐데 밤 사이에 1.54% 상승하면서 다른 대형 주가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 모습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테크의 흐름은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애플은 1.31% 강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4.18% 내림세를 보였고요. 이로써 애플은 다시금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엔비디아가 2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테슬라 밤 사이에 4%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는 WTI와 금 가격도 일제히 내렸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되는 분위기에 WTI 3%대 하락했고요. 금값 역시 3.4%가량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연출이 됐습니다. 차기 재무장관 지명자를 환영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았는데요. 트럼프 집권 2기 첫 재무부 장관에 헤지펀드 키스퀘어 그룹 창업자 스콧 베센트가 지명이 됐죠.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니까 월가 출신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로 유명세를 떨쳤고요. 공화당과 민주당을 모두 지지해왔던 인물이자 또 현재 점진적인 관세 인상파 그리고 관세에 대한 협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둔 인물로서 급진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겠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의 안도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가상자산 옹호론자이거든요. 역시나 트럼프와 결이 같죠. 가상자산 시장에 또 한 번 훈풍을 불어다 줄지 앞으로의 움직임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마지막 주인 만큼 12월을 기다리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 연말 랠리에 대한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 분석 업체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은 11월 중순에 계절적인 약세로 연말 랠리가 준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골드만삭스 이번 주부터 연말 랠리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목표치 6,2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제시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월요일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엔비디아와 에너지가 크게 내렸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M7 종목 중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또 4%대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오름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밤사이에는 4%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또 에너지 국제유가 하락과 연동이 되면서 역시나 하락했다는 의미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네요. 그렇다면 빅테크 이슈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좋습니다. 시가총액 1위 차지했다 말씀을 드렸었고 모건 스탠리가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아이폰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AI 기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주목했고요. 엔비디아 밤사이에 내렸는데 대중 수출에 대한 우려가 지금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밝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로젠블렛은 매수 의견 제시했는데요. 블랙웰 수요가 내년에 더 많을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아마존 밤사이에 2.2%가량 올랐는데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칩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웨드부시는 또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겠죠. 이런 특수를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4%가량 가까이 내렸는데 UBS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기존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요일장 종가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게 UBS의 의견이 되겠고요. 월가 전체적으로는 보유가 굉장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있는 종목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CNBC가 미 반도체법 지원금 80억 달러 확보하는 데 근접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추가 수출 제재 우려를 이겨내고 주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이제 보조금을 확보하게 되자 삼성전자도 조만간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게 시장 반응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공개가 된다면 또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새 회계 감사를 선임한 뒤에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죠. 랠리를 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금 10만 달러 선 밑에서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는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번스타인은 향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분이 지금 비트코인 유통 물량의 1.7%에서 4%까지 커질 것 같다라면서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로빈후드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이 될 텐데 가상자산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요.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55달러로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 2배 이상으로 확 끌어올리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이야기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갈까요? 일단 S&P 500 지수 연중 기준으로 26%가량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더 오르게 된다면 어디까지 오르게 될까요? 정말 6,000포인트에 안착해서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단 증권 분석 업체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은 11월 중순 계절적 약세가 연말 랠리를 위한 기반이 될 것이고 올해 우리의 연간 전망 중 가장 베스트였던 시나리오마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의 통계를 내보면 산타랠리 기간에 S&P 500은 평균 1.3%가량 오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평균에 들어맞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타랠리란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 5일과 또 새로운 연도의 첫 거래일 2일을 포함한 7일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때 정말 산타를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시장 올랐고요.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6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점들이 국내 증시 훈풍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는데 미국 증시 안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의 그런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였죠. 과연 이렇게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수록 국내 증시도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대중 수출 추가 제한 우려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이에 연동돼서 TSMC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밤사이에 특별한 이슈 없이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과연 2차 전지에 영향을 주면서 어제 2차 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흔들림이 나타날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오늘 왔던 시그널들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1월 마지막 주 화요일입니다. 11월 26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1면과 3면은요. 롯데그룹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어쨌든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롯데그룹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대형 악재냐? 아니면 그냥 일종의 해프닝 정도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데일리가 채권 전문가 73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오늘 1면과 3면에 나눠서 그렇게 실려 있는데요. 일단 종합적으로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5점 만점에 2.9점 정도를 줬습니다. 3점 정도가 보통인데 그거보다 낮은 거니까 이 롯데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정말 롯데그룹을 뿌리채 흔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채권시장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은 73명 중에 2명이었고요. 좀 심각하다, 좀 위험스럽다라고 본 사람이 4명. 그다음에 보통이다가 22명. 심각하다고 본 사람, 그다음에 그냥 심각하게 24명이죠. 저 위에 이제 머리 위에 이제 숫자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1점이 4명, 그다음에 2점.
뭐 심각한 상황 아니다. 21점 이렇게 21명 이렇게 되니까 평점이 2.98점이어서 보통인 3점보다 좀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보통 수준이다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그룹 관련된 뭐 소위 말해 해체설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채권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거에 대한 근거로 만약 정말 롯데의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면 채권시장에 이미 그 변화들이 크게 나타났을 거랍니다. 대표적인 게 국고채 회사채 간의 이 스프레드 차.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해당 회사채, 그러니까 그 해당 회사의 자금난이라든가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건데 최근에 국고채 회사채 간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오히려 좀 소폭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아직은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되면 단기 금융시장, 기여보험, CP를 비롯한 단기 금융시장이 먼저 출렁거릴 수밖에 없죠. 이건 우리가 과거 뭐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라든가 이때 다 한 번씩 느껴봤던 겁니다. 근데 이 단기 금융 시장도 금리가 연초에 4%대였던 게 지금은 3.5% 정도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심각하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채권 금융 시장, 채권 시장은 지금 뭐 그냥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3면에 가서 보면은 이제 분야별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이 재무 상황을 평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좀 표에서도 좀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 뭐 이를테면 유동 비율, 유동 부채, 유동 자산 등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 등등등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년 말 대비해서 지난 한 9개월, 한 3분기 사이에 좀 좋지 않은 수치들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앞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처럼 그렇게 뭐 롯데그룹의 해체설, 뭐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차입금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게 17.4조 원인데 이게 전년 말 대비해서 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입금이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다만 차입금 의존도가 좀 소폭 증가했다라는 부분들은 뭐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도 좀 늘어났다 이런 것도 좋은 신호는 아닌 거고요. 채권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롯데 핵심 상장사는 롯데 케미컬과 롯데 건설이었습니다. 케미컬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화학 쪽이 워낙에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부분이 지목이 됐고 건설 쪽은 이제 PF 리스크. 이 부분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건설도 좀 주시해야 될 그런 롯데 상장사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오늘 증권면 톱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면 재판마다 오르락내리락 멀미 나는 테마장. 보통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는 시장에 주도주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거죠.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뭐 엔터주를 시장 주도주라고 할 수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에 따라서 관련 테마주들,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관련 테마주들,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변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건 뭐 우리 시장에서 늘상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들어보면요. 일단 요즘에 가장 뭐 급변동이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크라 재건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우크라 재건주 가운데 범양건영이라는 회사가 229% 이달 들어 상승을 했고요. 삼부토건도 126%나 상승을 했습니다. 좀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크게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우크라 재건주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테마주에도 또 관련이 좀 돼 있죠. 비트코인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빗썸 운영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T사이언티픽이 이달 들어 18% 올랐고 코인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 이달 들어서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테마주도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위증 관련된 무죄 선고가 있었죠. 주가가 또 관련해서 에이텍과 동신건설이라는 이재명 테마주에 속해 있는 이 두 회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들은 지난 15일 날 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났을 때는 또 하루 만에 20% 정도 이렇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내용에 따라서. 여기에 요즘에 스펙주들도 아주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스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따져보면 껍데기죠. 우회 상장을 위한 껍데기 주들인데 이게 최근에 투기성 자금들이 몰리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어떤 방향성 또 시장을 주도할 만한 어떤 확실한 주도주가 또는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 이런 테마주들의 기승 상황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기관 사자 코스피 2,500선 어제 코스피 2,534포인트까지 올라서 이 정도 되면 이제 2,500선 뭐 안착을 했다,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코스피 상승의 어떤 주역은 누구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관이 분명합니다. 기관이 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개인과 외국인은 이제 코스피 동반 매도를 했는데 기관만 4,000억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샀다 팔았다 해서 좀 순매수와 순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기관은 뭐 개장 초부터 계속해서 매수세를 늘려서 결국 이제 4,000억 넘게까지 순매수 규모를 늘리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꾸준히 반등하는 어떤 그런 흠에서 이 기관들의 소위 말하는 이 순매수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은 좀 뚜렷하게 순매수로 돌아섰다 보기 좀 이른 것 같고요. 샀다 팔았다가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 언론사에서의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매도를 빼면 사실은 외국인도 올해 한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 신재생 등 업종별로 수원한 매장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기관들이 사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코스피의 반등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기계 등 이 주력 업종들이 결국 이제 기관들이 순매수가 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고 그러면 결국 코스피도 꾸준히 계속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제 이제 코스닥도 크게 좀 올랐는데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결국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주들이 또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닥도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주어서 결국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은 좀 벗어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현대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기사가 나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세 무뇨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이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법인장이 이제 현대자동차 차기 CEO, 현대자동차 이제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이제 차기 CEO로 이제 선임이 됐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죠. 호세 무뇨스 이제 차기 CEO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국내 기자단들과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오늘 기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뇨스 CEO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피즘, 이 자동차 업계에 미칠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상황들, 내년 2기 출범 이후에 자동차 쪽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어떤 뭐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려면 하이브리드로 승부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뇨스 CEO 얘기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 $7,500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되고 있다. 이게 실제 가시화될 가능성도 자기도 높게 본다. 다만 이렇게 된다고 치더라도 그게 우리만 보조금이 주는 게 아니라 다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한번 승부를 내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미국의 주지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줄이면 우리가 주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 문제도 마냥 부정적으로만 아예 그냥 끝난 거야 이렇게 볼 필요만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미국 좀 조지아주에서 지난달부터 현대차의 정말 야심작이죠.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제 공장이 지어졌는데 이게 가동이 시작이 됐는데 이 공장을 어쩌면 이제 이런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존재, 그러니까 심장부 역할로 좀 삼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돼서 만약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폐지 때문에 수요가 줄게 되면은 미국 전기차 이 수요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행 거리를 좀 늘리는 그런 상품, 그런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이 현대차의 전기차도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EREV라고 그래서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 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좀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 인프라가 중요한 건데 이 초급속 충전소를 300만
소라고 해야 되겠죠. 300만 개를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해서 미국에 이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꺼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모와 협의해서 차세대 로보택시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도 뭐 이건 반복되는 얘기니까 또 했고 GM과의 협업을 통해서 전동차 부분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동차 업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좀 같이 협력해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도 어제 꺼내놨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있고 새삼스럽지 않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미 나왔던 얘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대차가 위기 상황을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건데 이걸 위해서 이제 미국이 가장 어쨌든 중심이니까 미국에서 이미 검증된 경영자를 이제 글로벌 현대차의 전체 이제 총괄 CEO로 임명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 그룹의 위기 의식의 어떤 극복 방법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얼마나 먹힐지. 과거에도 현지인 출신을 이제 이렇게 물론 뭐 현대차 전체 CEO는 아닙니다만 그 해당 기업의 뭐 미국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CEO로 임명을 했다가 좋은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승부수죠. 이 승부수가 통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이사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뉴욕 증시는 계속 괜찮습니다. 네. 뭐 그래서 산타렐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뭐 총평을 해주시자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존의 빅테크보다는 뭐 중소형 종목들 그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순환매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예.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은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그 스콧 뭐였죠? 베센트요? 스콧 베센트라는 그 재무장관 임명 지명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분이 원래 금리란다. 연방 재정적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재정자 축소에 네, 대해서 네, 강성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이제 그 급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이제 조금 말하자면은 그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쪽에 많이 베팅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월가 쪽에 좀 우호적인 어떤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올라갔던 종목 섹터들을 몇 개 추려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반도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네, 기술주들은 오늘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 굳이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 사실 우리나라에는 관련돼 있는 쪽이 없고 갖다 붙이는 거네. 억지로 뭐 하면은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개별주 성격인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행 레저가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주 어떤 거요? 여행 레저 아 미국도. 네네.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이제 좋아서 우주 여행 쪽은 레저 우주. 이런 쪽이 괜찮고 그다음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는 이제 건설 쪽 그리고 이제 소비재 쪽에서 이제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건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기대감 네,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증시는 여전히 좀 우호적인 그림 환경은 좀 지속되는 그림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최근에 고점에서 조금 밀리는 어떤 그림들도 조금 보여요. 네, 네.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는 미국 증시도 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거꾸로 반증해 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네. 고평가에 대한 부담. 예. 지금부터는 이게 갭 상승을 하거나 강하게 붙는 종목을 마냥 추격하셨다가는 자칫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네. 산타랠리 가능성과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우호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계속해서 미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전체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 자체가 금리를 갖다가 4.4, 4.5 근처까지 갔었던 게 지금 이제 어쨌든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예, 국채금리요. 이런 부분에서 예. 조금 이제 그 우호적인 어떤 여건이 형성이 된다고 네. 하면은 미증시는 크게 진폭 없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오늘 보시면은 일시적이긴 했지만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잠깐 됐었어요. 아, 또요? 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아주 소폭 차이로 지금 다시 원복이 되기는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경기에 대해서 조금 네거티브한 어떤 지표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는 측면도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여전히 경기와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없지는 않아요, 미국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살짝의 노이즈는 줄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뭐 연말까지 미증시가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그림은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센트 얘기를 좀 꺼내주셔서 좀 저도 좀 찾아보니까 베센트가 이제 지난 선거 기간 동안에 333 정책이라는 걸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 GDP를 플러스 3%를 유지하겠다. 2028년까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지금 한 7%좀 되죠. 그걸 3% 수준까지 낮추겠다. 그 다음에 원유를 300만 배럴을 이제 늘리겠다. 생산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채금리의 국채금리 계속 상승, 뭐 인플레 계속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관세 부과하면 당연히 미국의 뭐 물가 올라가고 등등등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어떤 시나리오와 관련돼서 이 베센트가 재무장관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낮춰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인플레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재정 적자도 축소하고 그래서 국채금리도 떨어뜨리고 등등등. 이 부분이 가장 큰 악재였는데 가장 큰 우려인데 이게 이 베센트 때문에 만약에 잡힌다 그러면은 이사님 말씀대로 뭐 중간에 조정이야 뭐 잠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흔한 말로 뭐 건강한 조정이고 막 그 소위 말하는 침체로 얘기하는 20% 이상 이런 시장의 어떤 그런 큰 조정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만도 하겠네요. 트럼프 일방주의를 좀 견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감 또는 이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동안 캠페인 때 그동안 얘기했었던 강공 일변도의 어떤 흐름, 재정국채 그러니까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서 재정 적자 심해질 것이고 그렇죠. 금리 뛸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밸런스를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제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그 말하자면은 이제 밖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 자체가 온건이 모든 걸 다 실행하는 것보다 일종의 블러핑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좀 사실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관세 정책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관세 정책을 갖다가 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경제를 알게 되면은 그걸 순식간에 갑자기 관세 이렇게 부과해 버리게 되면 사실상 피해는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내상을 먼저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시장은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관세만 해도 그렇게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협상의 도구로서 관세를 사용하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감세나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관세가 올라가는 데 따른 인플레 상승에 대한 부담을 감세라든가 다른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낮추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더 몰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참 딜레마인데요. 예. 이대로 되면은 미국 골디락스잖아요. 진짜요. 이거 그러면 뭐 딴 데 미국으로 투자할 계속해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거 좀 지나간 얘기니까 우리가 747 공약을 내세웠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747 공약을 내세웠을 때 사실 그때 당시에 7% 성장이라고 성장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돌이켜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수치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돼주면 미국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림이 될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변수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증시 자체가 불안정하던 차에 이제 지명된 사람이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이 매파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트럼프 정책을 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황 판단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해 줬다는 측면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책, 특히 선거 공약은 그야말로 공약이죠. 그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갖다 붙이는 해석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베센트라는 사람이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돌아가는 상황 또 월가 어떤 금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막을 워낙 잘 아는 네. 사람이니까 진짜 무식한 그런 식의 어떤 접근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하나의 변수라면 이제 과연 트럼프의 신임을 계속해서 이제 끝까지 얻어서 이 정책들을 하나하나 정말 펼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엔비디아가 계속 좀 떨어져서요.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힘이 다 빠진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에 높았던 것도 있고요. 네. 앞으로 이런 계속 지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YOY로 보면 기고 효과가 예. 계속 발생이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다가 이제 사실 지난 얘기는 아니고 새로운 얘기도 아닌데 그렇죠. 사실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 칩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게 다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하겠다 구글도 그렇고요. 아 경쟁 네네 문제구나. 이제 그걸 예.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 데이터 센터에서 한 15% 정도가 자체 칩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물론 외부 고객용이 아니라 내부 데이터 이제 활용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어떤 지배력 이런 것도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 제가 판단하기엔 단기적으로는 노이즈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기대감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동안 고공행진을 한 거잖아요. 지금 $136라고 하는 게 사실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한 상태에서 가격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속적으로 그 상승을 바라는 거는 좀 무리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사이클이 내년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도 나와 있는 상태고 뭐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놓고 보면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 요즘은 그래서 이쪽보다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관심들을 맞습니다. 갖고 예,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분산 그다음에 매기 이전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슬로우해지는 느낌이고요. 엔비디아 주가는 향후에 저는 그냥 이전과 같은 어떤 기울기를 보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한 기울기, 그러니까 멀티플이 조금 하향되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급락을 해가지고 주가가 뭐 폭락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더라도 이전과 같은 어떤 상승 기울기가 그러니까요. 아니라 완만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올해와 같은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급상승은 이제 앞으로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에 대한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를 그냥 갖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시는 방향.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팔 같고요.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새로 들어가신다는 측면에서 놓고 말씀을 이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그렇고 이제 큰 수익이 한번 크게 뽑아내면서 성장을 한번 이끌었던 섹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드물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보통 이제 올해 갔었던 게 보면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게 엔드 유저 단위 소비자하고 직결되어 있는 쪽에서 시장 장악력이 큰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화 되는 게 좀 가속화될 수 있는 쪽이 이제 많이 그동안 좀 장기화됐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어떤 변화나 변신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실 때 지난주에 아마 실적 발표 나기 전에 저는 그냥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게 주가 올라갔다고 해서 추격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고 싶으시면은 최대한 좀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엔비디아 별로 이렇게 언급 잘 안 할 때 정도까지 네.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좀 처진다든지 이럴 때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새로 들어가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회사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낙폭이 커지는 그때 들어가는 전략을 네.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참 그게 안 돼요. 그게 남들이 어렵죠. 좋을 때 참 들어가는 건 쉬운데 남들이 안 좋다고 그럴 때 들어간다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AI 이게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네. 매기가 이전한다라는 거는 팔란티어 같은 건 보더라도 충분히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또 이를테면 하드웨어는 사실은 몇 개 안 되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워낙에 또 다양하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미국의 AI 관련된 투자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혹시 더 코멘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뭐 없으면은 저는 다른 거 여쭤보려고. 뭐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직접 얘기를 해줘야죠. 뭐 네. 엔비디아 뭐 여기 기사 난 거 보고 맨날 우리가 투자했다가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삼성에서 뭐 밝혀주겠죠. 그거.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어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또 뭔가 근본적인 변화냐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또 기대감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건데 아직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펀더멘탈적인 그런 큰 기대감을 이렇게 이르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고요. 근데 노스포트 파산이라는 거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최근 한 달 사이인가요?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를테면 노스볼트가 유럽에서 사실 거의 유일한 배터리 생산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빈자리를 우리 배터리 3사나 우리 뭐 배터리 이제 회사들이 이제 확 장악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 중국이 있어서 이게 쉽지는 않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요. 우선은 유리해진 거는 맞는데요. 그 노스볼트 파산이라는 얘기는 유럽 내에서는 더 이상 자체적으로 배터리 양산이나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는 걸 그렇죠. 확인해 준 거니까. 그럼 그 시장을 갖다가 결국 중국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해서 가게 될 건데 지금 중국 업체들도 일부 들어와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붙는다고 했었을 때 이제 중국에서 더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최근 동향을 좀 보면은 노스볼트 향으로 이제 물건이 나갔었던 BMW라든지 네. 또 벤츠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LG 우리나라 엔솔이 우리나라 들어가고. 쪽으로 들어왔었죠. 삼성 SDI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전환도 좀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하나둘씩 파산하면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단 일정 기간에서는 유리한 측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앞서야겠지만은 또 이제 가격적인 경쟁,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LFP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그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재활용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원천 소재와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중국 업체들이 이제 유럽을 진출한다고 했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또 진출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LFP를 가지고 그래도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이제 우리처럼 3원계를 가지고 들어갈 건지, 그럼 3원계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이제 사실 업체가 딱 정해진 데는 몇 군데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유럽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환경은 만들어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시장 내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유럽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배터리가 수입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어떤 변화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현행 법대로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붙여주는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유럽이 지금 경기 침체다 보니까 네. 그 배터리의 어떤 확산 속도 자체는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 크지는 않을 가능성은 있다. 그 말씀. 근데 어쨌든 유럽이 조금 이제 흔들린다고 하는데 뭐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몇 개 나라들 좀 흔들린다고는 해도 결국은 이를테면 전기차로의 일단 소위 말하는 전환 이게 속도가 조금 뭐 늦춰질 수 있어도 뭐 가는 방향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이 노스볼트 파산 보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의 반사이익 부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그 문제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쨌든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배터리나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계속 있잖아요. 뭐 미국은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고 유럽은 사실은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노스볼트 이 파산 관련된 이슈가 우리 업체들한테 어떤 유럽 쪽에서의 어떤 안보적인 이슈가 좀 이쪽에 개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반사하기 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또 좀 과도한 기대감이 날지 생각이 좀 들어서 안보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그 이슈가 될까요, 크게?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친중 쪽 성향이 강해진 데가 독일하고 그다음 프랑스 쪽은 좀 친중 성향이 되게 강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처럼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그 안보하고 직접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강하게 제어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않다. 미국같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꼭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사님 오시면 바이오 얘기예요. 알테오젠이 대표적인 사례가 됐긴 한데 어제는 또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 전날에는 또 겁나게 또 많이 떨어졌고요. 이게
뭐 이런 회사가 이런 그렇다면 코스닥의 대장주 아닙니까? 시가총 1위인데 이런 회사가 뭐 10몇 %씩 하루 걸러 오르내리고 이렇게 하면 이걸 바라보는 투자자들은 정말 마음이 새카맣게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테오젠 최근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바이오 쪽 이사님 어떻게 좀 요즘에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 프로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 특히 국장 바이오 섹터가 이제 과열 시그널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기억이 납니다. 그때 사실은 보시면은 그 한 5개 종목 정도,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다음 보르노이, 유한양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들도 다 추세가 이제 부러진 상태에서 알테오젠하고 펩트론 정도만 살아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추세가 완전히 부러지는 모양이 나왔었는데, 펩트론 납품 크더라고요. 네네.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왜 경계하고 과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국내 증시 자체가 수급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이 쏠림이 계속 가속화됐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텍들은 이미 먼저 주가 하락이 좀 시작된 데서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쪽은 이제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계속 쏠린 데다가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라이센스 아웃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 키트루다 SC 제형 그 임상 3상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유지가 됐었던 건데, 그 다이지 산큐인가요? 그 일본 회사하고 네네네. 그게 또 있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급락했던 건 그 과열에 대한 반작용. 첫 번째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 이슈가 됐었던 거는 그 특허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할로이젠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 아마 소송 걸 거다 이거였잖아요. 골드만삭스에선가 뭐 보고서도 소송을 나왔고요. 건다는 보고서상에 네. 이제 다음 어떤 전개 상황을 놓고 얘기할 때는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소송을 건 건 소송을 아닌데. 건다가 아니라 이제 예. 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얘기했었던 건데, 네.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전에 이제 머크에서 먼저 그 특허 무효 청구를 했어요. 미리에. 특허 이제 무효 심판 청구를 지금 미국 쪽에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 그 SC 제형 제형 그 자체에 대한 기술보다는 거기에 이제 원천이 되고 있는 게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사람에서 이제 추출한 것들이거든요. 두 군데서 한 개 다. 근데 이제 하나는 할로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그냥 날로 뽑아낸 거고, 네. 이 알테오젠 거는 그거를 갖다 약간 변형을 시킨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엄밀하게 보면 이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특허 이 관련돼서. 할로자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허를 갖다 뒤늦게 좀 출원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된 법의를 굉장히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찝찝했기 때문에 머크에서는 먼저 선수를 친 거고. 네, 섬수를 친 거죠. 이 섬수를 쳤다라는 의미 자체는 이게 만약에 소송이 먼저 시작이 돼서 소송으로 끌고 가게 돼버리게 되면은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번 심판을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게 딱 1년 내에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을 줄이려고 불확실성의 시간을 줄이려고 오히려 그랬구나. 사실은 시간을 줄이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 아직까지 할로자임은 입장 발표 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없는데 할로자임에서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라고 발표하기 전에는 일단 특허 관련된 노이즈가 터진 상태에서 과열이 있었던 상태에서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을 돌파해서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림이 된 거죠. 심리가. 일단 상단은 막혔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단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급락을 할 내용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급락할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이번에 뭐 어저께는 또 다시 10몇 프로 급등하고 했지만은 이게 상단하고 하단이 좀 이렇게 막힌 박스권이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알테오전이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만 여타 주식들 보면은 물론 알테오전은 고점에서 40% 빠졌는데 어쨌든 말들이 많지만 워낙에 마지막에 많이 올랐다 올랐어요.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다시 박스권 회귀 정도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완전히 부러지는 모양들이 지금 다 나온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바이오 섹터 전반 자체가 알테오젠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주식들도 이제 여전히 좀 그 추가 상승보다는 그 옆으로 좀 횡보하거나 살짝 좀 더 밀리는 어떤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나마 한 가지 조금 짐을 덜었던 거는 오늘 미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빠졌거든요. 4.3%. 네, 4.3%대로 툭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금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급등하지 않고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에는 그렇죠. 그나마 예.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다. 원래는 11월, 12월이 바이오 섹터가 주기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주기인데요. 이게 사실 11월 달까지 그 바이오 섹터 전반이 좀 이렇게 끌고 올라오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올 11월 말 12월 들어가면서는 반등을 준다고 그래도 아주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엔비디아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그런 거, 그러니까 한번 시세를 세게 한번 줬던 그 회사들은 그거를 능가할 만한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은 주춤해서 이제 네네. 그러니까 꾸물꾸물 올라가더라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횡보하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바이오 쪽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특허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노이즈화 됐잖아요. 물론 소송 네, 네. 소송은 안 했지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전과 같이 막 활발하게 될 가능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상방도 막히고 하방도 좀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박스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는 조금 이제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11월 26일 이제 시작이 됐죠. 잠시 후에 마켓나우 일부에서 좀 더 장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어서요. 오늘도 좀 좋은 투자 전략 또 말씀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